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요, 2020년 3회차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상담사가 상담 시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행동 지침 5가지입니다. 행동 지침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겠죠? 5,000가지도 넘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타당도 있는 거 5개 쓰면 됩니다.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내담 구조화된 상담 장면을 깨트리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시될 만한 말을 들었을 때 비밀 보장을 깰 수 있다.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와 그 한계를 알고 자문 의뢰를 실시한다. 내담자가 연락 없이 상담자에게 나오지 않을 경우 연락을 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뭐 기타 내담자와 싸우면 안 된다. 내담자와 적대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만 쓰면 5점 서비스 문제입니다. 특별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 상식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상담 시 내담자의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를 5가지 쓰시오.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보장을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이거 많이 나왔죠. 법률에 위배될 경우. 또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이럴 때는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세 번째, 내담자 환자 자신 심리학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 상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 내담자 환자에게 에이즈 같은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즉 감염성 질병, 내담자의 범죄 행위 같은 위법 행위 계획을 밝힐 경우, 범죄 행위, 또 뭐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비밀 보장 예외 원칙 여러분 기본적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차서부터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뭐 포인트만 잡아서 자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법률에 위임될 경우, 폭행이나 폭언에 관계 있을 경우, 감염성 위험이 있을 경우,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 쓰시오. 좋은 경청자, 뭐 좋은 말이 답이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논의될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숙지한다. 그래야 좋은 경청자가 되니까요. 상담자는 민감성을 견제하고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잘 들으라 이거죠. 상담자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외부에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한다. 그래서 뭐 제거, 산만 제거, 사자성어로요. 또 내담자 말 경청, 뭐 말을 집중, 이렇게 또 미리 준비, 뭐 이런 것 갖고 이제 글짓기 하면 되겠죠. 상담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하다. 개방된 마음으로, 그래서 인계 이해, 인내심, 개방, 이해. 상담자는 사실적 내용과 감정의 내용을 경청한다. 그래서 내용과 감정을 경청, 뭐 이런 걸로 글짓기 하면 아름다운 답이 되겠죠. 여기 다 인문학 문제입니다. 사실은 5점 이 3가지 문제 15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건 변별력이 없어요. 공부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4번 이것도 뭐 땡 잡은 문제죠. REBT 인지정서행동 합리정서행동 이론의 ABC 모델을 기초해서 상담 계획을 수립하시오.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뭐 징그럽게 했지 않습니까? A. 선행 사건이 있고, B. 비합리적 신념 체계가 생긴 다음에, C. 결정이 되고, D. 논박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이 효과가 나오더라. 5가지 나왔죠. 이걸로 글짓기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A 선행 사건, 내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사건이나 문제 장면, 상담 계획. 예를 들면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을 본다. 내담자에게 정서적 혼란을 주는 임상심리사 2급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합리적 신념, 선행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이죠. 임담모 카페에서 김덕희 교수님이 아무리 쉽게 강의를 한다 해도 나는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자꾸 전부 다 외우고 싶다.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 A로 인해 생겼던 내담자, 그럼으로 인해서 정서적이고 행동적 인지가 돌아버릴 것 같다. 논박, 비합리적 신념에 대한 논박. 그렇지 않다. 옛날 공부 방법을 버리고 김덕희 교수님처럼 시키는 대로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이다. 합격 선물 보고 글짓기 하면서 이것만 보면 무조건 합격이다.
효과, 아우 아름다워라, 기분이 좋아서 공부가 잘 된다, 찌찌뽕, 합격 찌찌뽕,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죠. F는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짓기 하면 뭐 이런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또 5점 또 먹고 들어갔어요. 5번 문제 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를 쓰죠. 이것도 상식이죠. 일반적으로 가족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 두 가지가 뭐 이거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2,000가지 넘겠죠. 첫째 뭐요? 가족에 문제 있을 때. 두 번째,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탑 하나 나오네요. 이걸로 글짓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써도 답이에요. 이거는 뭐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상호작용의 변화를 위해서 가족 치료를 권유한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상호작용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족 치료를 권유한다. 뭐 이렇게 글짓기해도 아름다운 답이겠죠. 두 번째,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 중 가족을 매개로 사용해서 개인 치료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가족 치료를 권유한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있죠. 알코올 중독자는 혼자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도와주고 가족도 알코올 중독의 원인 또 알코올 중독이 왜 걸렸나에 대한 뭐 배경이나 이런 상호 협조로서 도와줘서 이 중독 치료는 반드시 가족 치료도 같이 겸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개인 치료가 안 될 때 가족들이 도와줄 때 답 나왔죠. 또 2점 이건 뭐 쓰면 답입니다. 6번 문제 가죠. 직업 제어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쓰시오. 뭐 어려울 것 같지만요. 직업 제어를 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특별하게 나온 게 없어요. 직업 제어는 뭐예요? 직업을 갖는 거죠. 즉 직업을 가질 때 좋은 이유예요. 직업을 왜 갖냐? 그 이유 세 가지. 왜 가지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첫째. 여기도 없지만 이거 있어요. 첫째.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이것도 직업 제어를 하려는 거죠. 직업.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장 나가니까 규칙적인 하루 일과를 제공한다. 또 직장 나가니까 대인관계 폭을 넓혀준다. 직장을 다니니까 자존감이 향상된다.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직장 다니니까.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경제적 안정감을 가진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된다. 또는 자기 효능감이 증진된다. 그냥 이런 거 좋은 말씀은 다 답입니다. 이것도 6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요. 합격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못 쓰니까 다 불합격이죠. 다 인문학 문제예요.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무작정 글씨를 외우니까 맨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거 나왔네? 공부할 거 없어. 그냥 상식으로 읽어보고 이 정도 틀 갖고 그냥 글짓기 하면 되겠네? 6점 맞았어. 넘어가야죠. 1분도 안 걸려요. 7번 문제 갑니다. 인간 중심. 이것도 뭐 뻔할 뻔짜요.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위한 상담자의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무슨 뭐 수학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상담자가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누구를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징그럽겠죠. 일무공 이거요. 일치성. 그래서 상담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상담을 진술하게 내담자의 일치를 진술하게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무조건적 수용. 상담자나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한다. 공감적 이해. 상담자는 공감적 이해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내담자에게 어느 정도 전달된다. 이 세 가지 쓰면 되겠네요. 나머지 그냥 다 버리고. 이게 일무공이에요. 근데 일치성 이걸 그냥 풀어 쓰는 거예요. 문제만 이렇게 무슨 필요 충분 조건 걸은 거죠. 그냥 세 가지 쓰죠. 1번 일치성, 2번 무조건적 수용, 3번 공감적 이해. 이렇게 써도 3점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사용되는 질문의 유형 세 가지. 해결 중심,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가족 치료에서. 그럴 때 세 가지를 쓰시오. 쓰시오니까 3점짜리예요. 3점짜리. 3점짜리라는 것은 설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 유형만 쓰면 되는 거예요. 기적 질문. 자고 일어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죠.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기적 질문을 던지는 거. 예외 질문. 내담자가 살아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예외적인 상황, 어떨 때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런 예외적인 질문을. 척도 질문. 0에서 10까지 척도를 통해서 뭐 척도를 쭉 본 다음에 예를 0에서 10까지 완전히 다 망한 건 아니잖아요. 척도가 막 2다. 2%의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척도 질문. 또 하나는 대처 질문이에요. 대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하는 방법을 말해 보시죠. 대처 질문.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씁니다.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만 쓰면 된다. 그래서 설명은 쓸 필요 없다. 이 설명을 외우니까 헛발질하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혹시병. 또 점수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혹시병, 부신지옥이에요. 이것만 외우면 얼마나 쉬워. 이거 1분도 안 걸리죠. 응? 척 보면 압니다. 척도 기적. 척애기, 대처. 3점 먹고 들어갑니다. 9번 문제 보시죠. 다음 사례를 읽고 답하시오. 또 이런 거 보면 또 울렁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올해 14세 4개월의 남자로 남자 중 3학년인 화나는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학교에 등교할 시간이 되면 울면서 학교를 안 간대. 그래서 엄마가 내원을 한 거죠. 상담소에. 학교에서 애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째려본다고 하며 집에서 가족 모두에게 화나를 격려해도 학교에 가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자신과 왕따 당하네요. 왕따. 학교 가기 싫고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좋아하게 하여 계속 해오고 있으며 골격이 크고 당당한 체구임. 중학교 지나기 위해 성적은 계속 성적이 최하권. 공부를 안 하네요. 담임선생님이 일반 고교에는 지나갈 수 없대. 또 낙인이 됐네요. 공부도 최하권 낙인. 열등감이 있겠죠? 어머니는 화가 정말 고교에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왕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하나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문제점을 호소하였다. 심리평가를 위해 내연했을 때 화나는 무표정하였고 표정이 없고 다소 발음이 부정확하고 검사 중에 응답을 제약해 나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우울 집중력 저하겠네요. 매번 문제들을 포기하라고. 자신감 결여. 짧은 답변에도 일관하였으며 다 귀찮다. 무기력증.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학습 증진과 교정을 위해서 어머니에게 몇 가지 행동치료 절차를 주문하였다. 행동치료 절차는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중 치료자가 행동수정 원리를 적용시키기 노력하였다면 행동수정 원리를 별로 어떤 식으로 개입이 진행됐을지 행동수정의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행동수정 원칙 세 가지를 설명하라 이거예요. 행동수정 원칙, 행동주의에서 강화 원칙, 두 번째 행동 조용의 원칙, 세 번째 소고의 원칙. 이거 1차 때 다 배웠습니다. 이걸로 말꼬리 잡는 겁니다. 강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물을 제공해서 화나가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칭찬해준다. 얼마나 쉬워요. 행동 조용의 원리는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제공한다. 즉 잘된 행동을 따라서 하게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화나가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이나 논리 등을 모델링을 통해서 모방하여 습득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모델링이나 동기부여, 놀이, 취미생활 등을 위해서 행동 조용의 원리를 적용한다. 소고의 원리,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부적절한 행동, 그래서 학교에 안 가고 또 무기력할 때마다 강화물을 제공한다. 화나가 불평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어떤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중단한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게임도 못하게 하고 또 하여튼 이 정도면 학교를 가기 싫으면 학교를 무조건 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가게에서 충격요법도 써야 되겠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좋아하면 태권도를 못 가게 하겠죠. 태권도장을 너 가지 마. 태권도도 하지 마. 이렇게
게임도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서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소고의 원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소고의 원리, 행동 조형의 원리, 강화의 원리를 갖고 글짓기 하면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연구어와 실무에서 결정할 때 임상적 판단은 실험입니다. 통계적 판단은 비교예요. 데이터 비교. 때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통계적 판단, 통계니까 비교죠. 명료성, 비교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비교. 명료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각 장애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 의사소통, 통계적. 얘가 높고 얘가 낮고 얘가 더 우수하고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단점, 개인의 독특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진단에 꼬리표를 붙이는 효과가 있고 치료 효과의 예외에 대해서 편의성, 선입관. 그래서 만약에 통계 IQ가 50이다. 오케이. IQ 50. 그러면 뭐예요? 50이 유출될 수 있고 꼬리표. 얘 IQ 50 돌대가리네. 이런 선입관을 작용할 수 있다. 임상적 판단. 장점,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심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실험이니까요. 증시나 행동을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험. 개인의 실험이니까요. 두 번째, 실험할 때마다 진단이 일치하기가 어렵고 신뢰성이 떨어지며 치료자가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실험을 통해서 주관자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관자가 저건 좋은데 저건 나쁜데 이렇게 주관적 판단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해해서 기본적인 것만 쓰면 됩니다. 통계적 판단, 그래서 명료성과 비교, 장점은, 단점, 유실과 선입관. 임상적 판단은 장점, 뭐예요? 다각적 평가, 단점, 주관적 판단, 뭐 이런 키워드만 갖고 말꼬리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갑니다. 심리평가자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과학자의 자질과 예술가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어렵게 느껴질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점짜리예요. 기본적인 맥락만 잡으면 됩니다. 과학자의 자질은 정확도예요. 예술가의 자질은 통찰력이에요. 이것만 합니다. 정확도도 있어야 되고 또 통찰력, 변수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을 조금 더 멋지게 글을 쓰면 과학자의 역할은 가설 수립,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렵죠. 그러면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려우니까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설 수립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외워도 되겠죠. 또 검증의 타당화를 위해서 미래 행동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검증할 수 있다. 무엇을? 심리평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인 방법이니까요.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한다. 또 검증의 타당도를 위해서 미래 행동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 중에서 또는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수행한다. 뭐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쓰면 되겠죠. 예술가는 뭐예요? 임상 적용 시 검사자는 논리적이고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즉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만 꼭 1+1은 아니라 1+1은 2가 아니라 1+1은 3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꼭 논리적이고 일관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통찰력이 있다. 즉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검사는 그냥 검사일 뿐이다 이런 거죠. 검사자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 문제에 대한 통찰과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통찰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평가의 경험이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에 대해서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이것도 그냥 버려버리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통찰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검사자는 논리적이고 일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는 검사일 뿐이라고 어떤 예외사항을 둔다. 뭐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심리상담사는 상담 장면에서 심리검사를 해석하는데 이때 내담자에게 비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소셜, 레셔널, 뭐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재수 뽕이죠. 심리상담사의 심리검사 해석 시 일반적인 지침 4가지. 4가지만 쓰면 됩니다. 400가지도 넘습니다. 첫째, 여기서 나왔죠. 비전문적인 용어니까 내담자에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전달한다. 이거겠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자질과 경험을 갖춘 검사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 다른 검사나 관련 자료들과 함께 고려해야 해서 결론을 내린다. 검사, 피검사자를 명명하거나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자기 충족적 예언, 지 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검사 결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해석에 대해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또 검사자의 대상과 용도를 명확히 한다. 또 검사 결과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 4가지만 쓰면 됩니다. 예, 점수 서비스 문제입니다. 13번 갑니다.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리검사 결과를 생활사적 정보와 통합이 중요한 이유. 생활사적 정보의 통합이 뭔가 막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첫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문제를 이해해야 돼. 문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심리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활사적 정보, 일상생활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설명하라 이거예요.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게. 그러면 뭐예요? 성격적 특성이나 생활의 적응 행동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사 정보를 통합하여서 작성한다. 거기 있는 문제 그대로 그냥 풀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심리검사 결과는 일반적인 생활사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합하여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냥 상식이에요. 두 번째, 심리검사 결과와 생활사 정보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상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뭐 비슷한 맥락이겠죠. 또 그럼 여기서 끊고 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심리검사 결과는 생활사적 정보와 다양한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내담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기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 내담자의 정확한 평가, 합리적인 치료 목표의 설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그냥 다 쓰면 돼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뭐 6개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걸로 검사는 생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상호작용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냥 상식 아니에요. 인문학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걸 마치 무슨 큰 논문처럼 해석하니까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잘만 알면 그냥 눈높이 국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1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짜리네요. 높죠. 이런 거 하나 맞춰주면 땡 잡았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쉬워요. 또 이런 거 보면 또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데 골리앗과 다윗 아주 허당이에요. 허당.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8점 그냥 먹고 들어가요. 즉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공부 맥락만 알면 딱 10일 공부하면 합격이에요. 2차는 할 게 별로 없어요. 나올 게 뻔하고 그냥 대충 글짓기 시험인데 뭘 이렇게 많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고정관념이에요. 2차는 어렵다. 다 외워야 하는데 외울 게 너무 많다. 외울 게 뭐가 있어요. 다 인문학인데. 이런 것도 상식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50대 여성 내담자가 지능검사 결과 각 소검사별로 기본 지식 8점, 기습 어산 20. 여기는 높네요. 근데 산수 여기는 쫙 높은데 빠진 곳 찾기는 5점, 차례 맞추기 6점, 토막 짜기 5점, 모양 맞추기 6점, 바꿔쓰기 5점. 이건 뭐예요? 언어성 검사는 높은데 동작성 검사가 낮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특징 우리 1차 때 많이 배웠잖아요. 동작성 검사가 낮으면 뭐예요? 운동하기 싫다, 움직이기 싫다. 그러면 기본적인 우울이죠. 우울증이다. 그럼 우울증 답 나왔죠.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정신과적 진단 2가지와 간변 진단을 위해 고려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2가지 나왔으니까 2가지
우울장애. 두 번째, 그냥 주요 우울장애 또는 지속적 우울장애. 주요 우울이 지속된다.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끝. 근데 이거 우울장애를 체크할 수 있는 DSM-5의 기준 뭐냐? 네 가지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과민성 조증과 혼잡된 사파가 있어야 된다. 또는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분장애가 파악해야 된다. 물질 약물에 유발되는 우울장애도 파악해야 된다. 주의력 결핍 및 행동장애도 파악해야 된다. 적응장애를 동반한 우울슬픔도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적응장애를 동반한 우울슬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또 다른 의학적 상태로서의 기분장애, 과민성 조증 혼잡된 과민성 조증과 사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냥 과민성 조증과 사파, 소증과 관련된 사파, 혼잡된 사파 이 네 가지만 쓰면 되겠죠. 이건 뭐 명명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위의 내담자가 신경직적 손상은 없고 신경직적, 즉 신경의 문제는 없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이 외도했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아 산수 및 숫자 점수의 상대적 저하. 산수 및 숫자 점수는 뭐예요? 주의력 결핍이죠. 주의 집중이 약하다. 이것도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동작성 지능의 전반적 저하. 동작성 지능 심각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있다. 그럼 답 나왔대요. 그럼 뭐예요? 신경직적 손상은 없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동작성 지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 그래서 우울 증상이 의심된다. 또 우울 환자는 언어성 소검소보다 시간 제한이 있거나 민첩한 정신 운동을 속도하는 동작성 소검소에서 부진한 수행을 보인다. 또 언어성 검사에는 대개 적극적인 정신 산수 숫자 문제의 저하를 보이며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 능력이나 관심 등 요구되는 처리 마치 뭐 이런 것도 다 맥락이 똑딱 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남편의 신경직적 신경의 손상은 없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을 동반하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작성 검사가 낮기 때문에 우울 증상이 의심되고 또 뭐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이 저조하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말짓기 하면 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채점자는 이거예요. 여기서 동작성 숫자 산수 및 주의 점수가 상당히 낮다는 주의 집중 저하. 동작성 지능의 전반적 저하, 오케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 강화. 뭐 이 두 가지를 갖고 말장난하면 다 맡겨집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이런 글자 하나하나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글자 하나하나 외우려면 여러분들 10년을 공부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채점자는 이걸 아셔야 돼요. 채점자는 이런 내용이 채점표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 써도 채점표에 이 글씨가 없어요. 그냥 채점자는 주관적 판단이에요. 오케이. 글을 읽어보고 우울이 나왔네. 심각한 스트레스네. 오케이. 주의력 결핍이네. 이런 말 쓰면 오케이. 이해했구나. 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번 갑니다. 조현병 양성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임상심사가 면접 시 대응 방법이에요. 조현병 양성이에요. 조현병 양성은 굉장히 센 겁니다. 환각, 환청, 뭐 정신분열증 중에서 센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 심하게 흥분하거나 공격성의 징후를 보이면 면담을 중지한다. 여러분 뉴스 나오죠. 보통 정신 상담하다가 환자가 정신과 의사 칼로 찔러 죽인 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자의 100%는 다 조현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공격 흥분하면 면담을 딱 중지해야 된다. 공격성 징후를 보이면 그런 행동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하지 마세요. 경고한다. 또 하면 딱 중지해야죠. 질문에 왜 위험하거든요. 질문의 초점을 벗어나 엉뚱한 이야기를 넣으면 관심을 보지 않는다. 진심을 막 엉뚱한 얘기면 그래요? 그러면 계속 오버되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딱 이제 관심을 보지 않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상담할 때 조심해야 돼요. 16번 갑니다. 투사적 그림 검사인 짐나무
검사, 하우스, 집, 나무, 트리, 사람, people, HTP 검사의 그림의 크기와 위치가 나타내는 의미 이것도 잘 나옵니다. 8점짜리예요. 8점짜리. 쉽습니다. 그림의 크기가 나타낸다. 지나치게 큰 그림은 뭐예요? 공격적이고 행동화, 낙천적이고 과정적 경향이다. 여기서 4개면 외우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3개만 외웁니다. 공격적이다. 낙천적이다. 과장적 경향이다. 뭐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뭐 공격적 행동화 경향, 낙천적. 이렇게 쓰고. 지나치게 작은 그림, 열등감, 부적절함, 낮은 자존감. 이것도 다 빼고 3가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HTP 그림에서의 위치가 나타나는 의미. 용지의 위쪽, 욕구 수준이 높다. 공상을 즐기고 야심이 높다. 용지 아래쪽, 불안정하고 부적절하며 우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갑니다. 로시아 검사의 특수 점수에 대한 점수에서 특수 내용의 종류를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한 특수 내용의 종류예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래서 AB입니다. 추상적 내용. 그래서 AB라고 써도 되고 그냥 추상적 내용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하나만 이럴 때는 영어가 편해요. AB, AG, COP, MOR. 그래서 3가지니까 항상 나오면 3가지니까 뭐 MOR이 많이 나오니까요. MOR을 써도 되겠죠. 아니면 뭐 COP 써도 되겠고요. AB, 인간의 정서나 감각적 경험 또는 상담적 의미를 포함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AG, 운동 반응.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운동 반응에서 싸움이나 논쟁, 분노 등의 공격적 내용을 포함한다. 또 COP, 운동 반응 에서 2 이상의 협조니까요. 2 이상의 적극적 또는 협조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뭐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 3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18번 갑니다. 언어성 검사의 기본 지식이 측정하는 측면 5가지. 언어성 검사 기숫 어산 이공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력 나오면서 이 기본 지식이에요. 이 기본 지식이 측정하는 것 5가지. 기본 지식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면 상식이죠. 그래서 1번 기본 지식 소검사는 개인이 소유한 기본적인 상식을 측정할 수 있다. 2번째, 교육적 기회, 문화적 노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 상식이니까. 기본 지식은 상당히 안정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병존지능 추정의 근거 자료가 된다. 즉 심각하게 기본 지식이 떨어지면 병적 요신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획득된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수준에서 도달하면 상당한 정도의 기능 퇴보나 해체가 있어야 된다. 즉 병적 요인이 있으려면 한참 상식 이하의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완료도 됩니다.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갑니다. MMPI 결과의 타당도 척도 중에서 L46, L 거짓말 척도입니다. 허구 척, 거짓말 척도, 라이 척도죠. K 규정 척도. 이거는 세련되지 못한 거짓말. 여기는 세밀한 거짓말. 이 거짓말이에요. F는 허구 척도예요. 비전형 척도라고 하죠. 즉 정상적인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벗어났습니다. F 점수가 보통 7, 80 이상이면 높은 점수인데 이건 106이라는 것은 완전 허구예요. 아주 비전형, 가짜, 뻥쟁이. 그래서 F106은 뻥쟁이. 이럴 때 임상적도 5번을 제외한 대부분이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프로파일을 날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유형 3가지. 여기는 뻥쟁이, 여기는 거짓말쟁이 이거면. 근데 거짓말쟁이보다 뻥이 더 커. 이럴 때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다. 진짜라면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고요. 2번째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을 나타내서 과장하는 경우다. 이거는 꾀병이죠, 꾀병. 그래서 뻥 까는 거다. 꾀병. 진짜로 이러면 심각한 정신병리. 이거는 거짓말로 그러면 꾀병. 문학 내용과 상관없이 반응함. 즉 문학 내용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있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이상하게 답하는 거. 이런 꾀병. 그래서 문학 내용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거짓말로 반응한 거죠. 그래서 문학 내용과 상관없이 반응한 경우 이런 접수가 나오고 또 의도적으로 부정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고 진짜 이런 경우가 나오면 심각한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갑니다. 어떤 환자에게 MMPI를 실시한 경우가 LK, L 뭐예요? 거짓말 척도, 교정 척도. 이런 거짓말이 70이 넘어 방어적 경향이 강하다. 즉 거짓말을 너무 해요. 자기를 좋게 표현하려고 방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방어, 자기 방어. 이 자기 방어 척도거든요.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없는 정도예요. 너무 방어했어. 그러나 이 사람에게 심리검사는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임상심리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뻔하죠.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직하게 대답하라 이거죠. 지나치게 방어적인 내담자의 경우 내담자에게 방어성에 대해서 피드백하기 위해 다시 완전 거짓말로 이렇게 검사했으니까 거짓말로 자기를 방어했으니까 지나치게 방어적 내담자에게 검사를 다시 한다 이겁니다. 또 지나치게 방어적인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있으므로 정직하게 검사 응답하라고 얘기한다. 또 일반 검사는 안 되니까 투사적 HTP나 로샤 검사와 같은 투사적 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심리 수준을 평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3가지만 보면 됩니다. HTP나 로샤 검사 등과 같은 투사적 검사로서 방어하지 못하게 투사적 검사를 활용한다. 또 정직하게 대답하라고 응답하라고 경고한다. 첫 번째 검사를 한 거를 다시 한번 검사를 실시한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3회차 강의를 마치고 저는 2019년 1회차 강의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문제는 인문학으로 풀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은 키워드 잡아서 소설 글짓기 하면 아름다운 합격이 여러분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